거지 같은 그림은요, 제 눈에도 거지처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세미술관의 이한입니다. 근본 없는 허세 프로젝트, 구독자가 뽑은 최고의 그림을 가리는 아트 월드컵. 설문 참여 안 한 분들께도 진짜 중요한 명작의 핵심 정보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16강전 시작하겠습니다. 바모스. A조 1위, B조 2위, 반대쪽에서 B조 1위, A조 2위가 붙는 방식으로 C조 1위와 D조 2위, 반대쪽 D조 1위, C조 2위 이런 식입니다. 16강전 1라운드 빈센트 반 고흐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맞붙었죠. 자, 먼저 빈센트 반 고흐 후기 인상주의 시대의 화가였고 작품 성향으로 보면 표현주의에 가깝죠. 이 화가의 특유의 주특기로는 물결 터치 고흐만의 특유의 기법이죠. 그리고 압센투스를 정말 좋아했던 중독자였고요. 그 다음에 귀 조심해야 되겠죠. 해바라기를 굉장히 많이 그리는 화가였고 황시증 때문인지 몰라도 노란색에 집착을 했던 화가였습니다. 대표작이 별이 빛나는 밤, 아를 카페가 있죠. 정말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탈리아의 최고의 화가 중에 한 분이죠. 그림뿐만 아니라 무기제조, 발명, 글도 잘 쓰고 시도 잘 쓰고 음악도 할 줄 알았던 다방면의 르네상스형 천재형 인간이었습니다. 먹튀과에 가깝죠. 그리고 그리다 말고 미완성한 게 너무 많았고요. 4차원에 가까운 글씨를 좌우 반대로 쓰는 그런 특이한 성향이 있습니다. 이력서를 보면 맨 마지막에 나 그림도 좀 그려 이런 식으로 소개했던, 너무 다방면의 재능이 많다 보니까 화가가 거의 부업에 가까웠던 양성애자로 알려져 있죠. 그 사라이가 또 제자이면서 애인이기도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좋아했던 그 유명한 분이 바로 스티브 잡스, 그 다음에 빌 게이츠, 아주 유명한 CEO가 있죠. 별이 빛나는 밤, 그 다음 모나리자가 이제 맞붙었습니다. 역사적인 최고의 명작의 대결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경매 나온다면 모나리자의 예상 경매가가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이 되거든요. 모나리자를 만약에 판다면요, 우리나라 6개월이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고 합니다. 결과입니다. 고흐 그림을 좋아한다고 해도 한 표는 진짜 너무하지 않았나요? 영혼까지 털린 날입니다. 오늘 모나리자가. 이게 무슨 일이에요? 허세미술관 구독자분들 정말 매정합니다. 그죠? 자, 개인적으로 모나리자에게 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독자분들께 계속 세뇌시킨 게 뭐냐면, 내 눈에 별로면 별로인 게 맞다, 내 관점이 중요하다, 유명하다고 해서 좋은지 진짜 좋아서 좋은지 생각해봐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안 좋은 영향 받으신 건지 좀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 말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그런데 이 상황을 다른 조에서 미켈란젤로라는 아티스트가 매우 좋아합니다. 16강 2라운드 카라바조 그리고 에드워드 호퍼입니다. 먼저 카라바조는 바로크의 시작을 열었던 중요한 화가였습니다. 칼부림 그리고 격투기의 소질이 있었던 화가이고요. 정가 15범이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현상금 수배범이었고 또 분노 조절 장애 증상이 있습니다. 모든 바로크 화가들에게 영향을 줬던 대단한 화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에드워드 호퍼는 미국을 대표하는 사실주의 화가였죠. 이 화가의 특유의 공허하고 우울한 분위기가 매력이 있는 화가였습니다. 키다리로 컴플렉스가 있었대요. 어린 시절에. 아침 햇살의 빛을 구사하고 좋아했던 화가입니다. 대표작이 밤을 지새는 사람들이 있죠. 호퍼의 그림을 매우 좋아했던 사람이 히치콕이라는 예술 영화 감독이 있고, 카라바조의 홀로피네스 목을 베는 유디트, 그리고 호퍼의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맞붙었습니다. 자, 결과 카라바조가 완승을 했습니다. 카라바조의 역사적인 인지도로 보면 이게 뭐 아주 이상한 결과는 아니죠. 16강 3라운드 르네상스의 3대 화가 미켈란젤로 그리고 제리코가 맞붙었습니다. 일단 미켈란젤로는 조각계입니다. 막말을 잘해서 얻어 터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인체 동세를 세밀하게 많이 연구하고 후에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줬던 화가였죠. 그래서 어릴 때 얻어 터져가지고 코뼈가 물러 앉은 적이 있었고요. 이게 평생 컴플렉스가 됐었죠. 자, 이분이 싫어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다빈치, 그리고 벽화 작업을 정말 싫어했는데 억지로 교황이 시켜서 만든 작품에 싫어서 했는데 오히려 역사적인 명작으로 바꾼 대단한 화가였습니다. 그 억지로 시키게 만든 왼수 같은 놈이 바로 브라멘트라는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자, 이분이 어릴 때 문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특히 단테의 신곡을 매우 좋아했던 화가였죠. 자, 교황 율리우스 2세와는 애증의 관계
였고요. 정말 싫었던 사람이지만 또 실력을 인정해줬으니까 미켈란젤로에게 작업을 그렇게 많이 시킨 거죠. 미켈란젤로의 영향을 받았던 아티스트는 너무 많다 보니까 언급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낭만주의의 원조 시초였던 제리코입니다. 자, 주특기가 뗏목 만들기가 있어요. 메두사호의 뗏목을 만들 때 실제 뗏목을 만들고 연구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인간의 심리 묘사를 아주 섬세하게 잘 구사했던 화가였고요. 폐병으로 많이 고생을 하다가 말을 타다가 낙마 사고 뒤에 더 병약해져서 33세 일찍 요절했던 비운의 화가였죠. 낭만주의 간판 그림, 그리고 역사상 최고의 조각이라 평가받는 피에타가 붙었습니다. 자, 결과입니다. 메두사호의 뗏목이 그냥 침몰해버렸습니다. 자, 이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죠. 피에타 하면요, 정말 인류 역사상 최고의 조각이잖아요. 예. 자, 다음 라운드입니다. 16강 4라운드. 자, 스페인의 간판 화가죠. 벨라스케스. 인상주의 애호가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르누아르입니다. 자, 먼저 벨라스케스는 바로크 화가이지만 사실주의 경향이 있었던 화가였고요. 알라 프리마 기법이라고 해서 덕지덕지 바르고 빨리 완성한 이런 기법에 능했던 화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화가가 또 승진욕에도 욕심 많아서 나중에 산티아고 기사단 자기까지 받죠. 묘사를 좀 귀찮아했는지 디테일을 생략하죠. 그럼에도 멀리서 보면 진짜처럼 보이는 마법을 부리는 화가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화가는 루벤스 형님과 굉장히 친했고요. 이탈리아 출장 갔을 때는 티치아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화가였습니다. 그 뒤로 그래서 신화 그림을 많이 그렸던 화가였죠. 자,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은 화가들이 한둘이 아닌데요. 일단은 고야, 클림트, 쿠르베, 사전트, 마네 등 사실주의 화가들이 이 화가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펠리페 4세가 정말 좋아했던 왕의 후원도 받고 인상주의 화가들 중에 정말 애호가가 많은 르누아르. 자, 감미로운 색상을 많은 애호가들이 좋아하는데 특히 여성 묘사를 많이 했습니다. 모델 중에서는 변태 성향이 있는데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그림을 그리냐 이 말을 했던 이분이 정말 좋아했던 화가 중에 들라크루아 그리고 라파엘을 존경. 자, 그림입니다. 97년도에 전 세계 미술학자들이 뽑은 최고의 그림 시녀들. 스페인을 대표하는 간판 고전주의 그림이고 르누아르의 물랑드라 갈레트의 무도의 결과입니다. 야, 이거 한 표도 못 받은 거는 처음 아닌가요? 그 시녀들이 유명한 거는 맞는데 허세미술관 구독자분들 정말 가혹합니다. 냉정해요. 한 표도 안 줄 수가 있나. 르누아르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녀들 진출. 자, 16강 5라운드입니다. 빛의 연금술사 렘브란트와 또 플랑드르의 또 다른 라이벌 루벤스가 맞붙었습니다. 자, 이게 라이벌 매치죠. 플랑드르의 바로크 두 라이벌. 자, 렘브란트는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바로크 화가이죠. 자, 인간의 심리 묘사를 굉장히 잘 구사했던 화가이고 특유의 바로크 빛 설정 때문에 많은 그림 애호가들이 있죠. 그리고 쇼핑을 굉장히 잘했고요. 낭비벽 때문에 말년에 파산했던 화가였습니다. 대표작이 야경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카라바조, 티치아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벨기에를 대표하는 루벤스인데 일단 이 화가는 역대급 엘리트예요. 6개 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하죠. 그 말빨이 정말 장난 아니었던 화가였고 다작을 냈죠. 그림을 거의 공장에서 찍는 듯한 공장장과에 가까웠던 그림을 마구 찍어냈던 CEO 출신이기도 했었죠. 성향이 살찐 여성을 굉장히 좋아했던 화가였습니다. 그 대표작이 십자가 내려지심 삼매신이라는 작품이 있었죠. 반다이크, 들라크루아 그리고 플란다스의 개가 이 루벤스의 그림을 사랑했습니다. 그림입니다. 렘브란트의 대표작 야경이 있고요. 당시 중문자들이 누구는 가까이 그려주고 누구는 작게 그려주고 해서 많이 욕을 먹었던 화가지만 그 이후에 재평가를 받아서 렘브란트를 대표하는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죠. 자, 그리고 자, 루벤스는 아쉬운 게 명작이 많지만요. 너무 다작을 해서 공방의 직원들도 100명이나 됐죠. 그래서 조금만 그렸으면 루벤스의 가치가 더 높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내려짐과 야경 결과입니다. 야경이 이겼습니다. 저는 이 영향에는 그 화가들에겐 좀 짠한 스토리가 중요한데 렘브란트는 좀 인생에 굴곡이 있었고 말년에 너무 가난하고 파산을 해서 유대인 빈민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그 짠한 인생을 살았던 반면에 루벤스는 너무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리고 돈도 많았고 인생에 굴곡이 없었던 그 엘리트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불쌍하게 살았던 그 렘브란트의 그 스토리가 그 많은 애호가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16강 6라운드입니다. 인상주의의 리더 클로드 모네 그리고 큐비즘의 피카소가 붙었습니다.
그 화가의 주특기를 소개해드리면 배 타고 그림을 그린 재주가 있습니다.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빠른 붓터치를 구사하는 그 주특기가 있죠. 여러 번 살롱전에 낙방했던 경력이 있어서 나중에 특이한 인상주의 기법을 구사했던 화가였습니다. 대표작이 바로 해돋이 인상이라는 작품이 있고 보댕이라는 스승이 있었고요. 마네, 터너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화가였죠. 큐비즘 하면 당연히 피카소죠. 피카소는 여성 평력으로 유명하고 일단 주특기가 면 쪼개기. 그 면 쪼개는 그림의 큐비즘이잖아요. 특이사항도 여자. 그리고 이 화가가 그 사회주의자였죠. 공산당원으로도 좀 알려져 있었고 스페인 내전 때 그래도 기금을 좀 보내주기도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스페인의 그 처참한 전쟁 상황을 그렸던 게르니카라는 명작이 있고 큐비즘의 시작을 열었던 아비뇽의 처녀라는 작품이 있죠. 전체주의, 나치, 히틀러, 그리고 스페인의 프랑코, 이 독재자를 굉장히 싫어하고 경멸했던 화가였죠. 그 세잔을 정말 좋아했던 화가였고 마티즈와는 또 마파라는 사이였습니다. 인상주의의 시작을 열었던 해돋이 인상이 바로 모네의 대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고 피카소의 대표작은 아비뇽 처녀와 게르니카 둘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게르니카로 저는 뽑았습니다. 두 작품이 역사상 최고의 명작이라고 해도 결승에 붙어도 정말 이상하지 않을 작품이 맞붙었어요. 이 매치도 정말 대단한 매치입니다. 결과입니다. 피카소가 정말 자존심 강한 화가인데 이 결과를 알면 정말 자존심 상할 것 같습니다. 해돋이 인상이 진출했습니다. 자, 16강 7라운드입니다. 플랑드르 르네상스의 얀반 에이크, 스페인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고야입니다. 먼저 얀반 에이크는 디테일한 묘사를 굉장히 잘했던 화가였고요. 그 다음에 유화라는 재료를 공식적으로는 최초로 구사했던 화가로 인정받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아르놀 피니 부부의 초상, 여러 종교화가 있죠. 네덜란드의 보쉬, 피터 브루헐, 그 다음에 파띠니르, 독일의 뒤러에게 영향을 줬던 화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스페인의 고야, 초창기에는 로코코 그림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 낭만주의 성향을 가졌던 화가였죠. 날카롭게 비판하는 시대 풍자적인 성향이 있었고 이 화가 하면요, 지구가 멸망해도 생존할 법한 정말 대단한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말년에는 정신질환 때문에 고생을 했었던 화가였습니다. 돈을 정말 밝혔던 자본주의형 화가였고 기회주의자 또 출세주의자라서 무조건 잘 나가는 귀족들과 친해졌던 이 화가가 계몽주의 성향을 가진 화가였어요. 근데 그 지인들 많은 정치가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이 화가는 혼자 살아남았던 대단한 생존력을 가졌던 화가였죠. 자, 대표작이 5월 3일의 처형, 그리고 말년에 사투르누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이 화가는 선배 바로크 화가 벨라스케스를 매우 존경했던 화가였고 렘브란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화가였죠. 얀바네이크의 대표작 아르놀 피니 부부의 초상, 거울 있고 가까이서 보면 정말 섬세한 현미경으로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대단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의미도 있죠. 왜냐하면 유화의 원조 화가이니까요. 고야의 스페인이 나폴레옹으로부터 짓밟혔던 처참했던 그 역사를 기록했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의미가 대단한 그림이죠. 결과입니다. 얀바네이크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아쉽게도 고야가 탈락했습니다. 자, 16강 8라운드입니다. 렘브란트와 더불어서 예술의 황금시대를 열었던 베르메르, 그 다음에 프랑스 사실주의, 그 다음에 자연주의라고도 하죠. 바르비종파의 밀레입니다. 자, 먼저 베르메르는 주특기가 오전에 그 햇살, 그리고 특유의 빛처리가 매력적인 화가이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오스쿠로라는 기계를 써서 사진 이상의 공간감을 잘 구사했던 화가였습니다. 역시 대표작으로는 진주 귀걸이 소녀라는 작품이 있고 같은 지역의 선배 렘브란트의 영향을 당연히 받았고요. 이 화가의 이력이 적은 이유는 그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밀레라는 화가 사실주의 동료 코로와 함께 바르비종파의 대표 화가이고 코로가 주로 자연을 많이 그렸다면 이 화가는 농민의 그 삶을 사실적으로 잘 구사했던 화가였습니다. 좀 가난하게 살다가 말년에 그 살롱전에 그 수상을 하면서 뒤늦게 평가를 받았던 화가였습니다. 이 화가는 푸생 미켈란젤로를 굉장히 존경했고 그 이후에 빈센트 반 고흐가 매우 좋아했던 화가였죠. 자, 그림입니다. 자,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이 그림을 좋아하는 애호가가 정말 많습니다. 스칼렛 요한슨이 주연으로 나왔던 그 영화 때문에도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그림이고요. 네덜란드의 모나리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바르크 시대를 대표하는 초상화입니다.
밀레의 간판과도 같은 그림이죠. 이삭 줍는 여인들. 자, 이 글은 농민의 그 어려운 삶들을 사실주의적으로 구사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역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단한 명작이죠. 자, 결과입니다. 저는 약간 예상했던 결과이기도 해요. 베르메르가 12대 5로 완승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다 발표됐고요. 그러면 기대가 되는 이 대진표를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자, 8강 대진표입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별이 빛나는 밤과 피타가 붙었어요. 정말 빅매치입니다. 이거는 결승에 나와야 될 매치가 또 이렇게 이루어졌네요. 자, 반대쪽에 유디트 카라바조와 시녀들이 맞붙었습니다. 바르크의 원조냐 스페인 바르크냐 이 대결. 야경, 네덜란드의 렘브란트와 같은 플랑드르 지방이죠. 얀바네이크와 붙는 매치이고요. 인상주의 최고의 화가의 작품 모네와 바르크 황금시대의 베르메르가 맞붙는 매치입니다. 다음 서치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많이 참여한 만큼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화세미술관의 이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